프로이트가 규정한 정상의 기준이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증이듯 정상이란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상처, 약간의 결핍, 약간의 부족함을 의미할 테다. 삶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존재들일 뿐. 당신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건, 당신이 어떤 문제와 결핍을 가졌건 그 무엇이건 다 정상이다. 사람들은 불행을 꽁꽁 숨겨두기에 모를 뿐 세상에 보편적이지 않은 불행은 없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오늘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로 산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나로 산다는 의미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으로 나답게 산다는 의미고, 나답게 살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일인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설사 안다 해도 나로 살기 어려운 다른 이유는 타인과의 비교, 타인의 시선,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내 행복의 평가와 기준점이 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진 까닭일 겁니다. 내가 괜찮으면 되는데 남이 괜찮다고 해야 내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자 김수연은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무엇도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음을 책과 생활 속에서 그 일례들을 찾아 그 방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로 살고 있는가 궁금하시면 오히려 이 책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책은 총 6개의 챕터 안에 70개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각 챕터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숫자를 지울 것. 인터넷에 떠돌았던 나라별 중산층의 기준이다. 영국,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프랑스,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대한민국,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영국,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그건 바로 숫자다. 한 번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나의 결혼 가능 점수를 알려준다는 배너 광고를 본 적이 있다. 사주 사이트인가 했는데 그건 결혼정보회사 사이트였다. 나이, 키, 몸무게, 자산액수, 연봉 등 수많은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겨 나의 결혼 가능 점수도 알려준다는 거였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알파고가 아닐까 싶었다. 우리는 무엇이든 숫자로 책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 자신의 값어치를 매기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세워진 숫자의 삶 속에서 개인은
이력서에 쓸 숫자들을 위해 분투하고 지배 평수로 관계에 금을 긋고 파업이나 집회가 있으면 어떤 가치의 충돌인지가 아니라 얼마의 돈을 손해보고 있는지를 헤드라인으로 읽는다. 그야말로 가치는 잊은 채 서로의 값어치만 묻는 숫자의 삶이다. 그런데 숫자라는 건 언제나 비교하기 쉽고 서열을 매기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세모와 동그라미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1과 2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결국 숫자의 삶이란 쉴 새 없이 비교되며 서열이 매겨지는 삶인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낮은 값어치가 매겨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의 위치와 서열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는 없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에서 숫자를 지워야 할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나의 삶을 존중할 권리를 말할 것.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었다. 글쓴이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온 한 아주머니가 글쓴이를 가리키며 딸에게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말했다. 의문의 일패를 당한 글쓴이는 불쾌했다. 그녀는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뿐이었고 동료 역시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마침 중국인 손님이 들어왔고 중국 유학 경험이 있었던 그녀는 유창한 중국어로 주문을 받았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가 놀라며 겸연쩍어 했다는 이야기였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를 비난했다. 하지만 과연 아르바이트생은 그 아주머니와 얼마나 다를까? 글쓴이는 계속해서 자신이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그저 경험을 쌓기 위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임을 강조했다. 그녀의 절절한 항변은 아주머니의 언행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할 사람이 아닌 것에 맞춰져 있었다. 한마디로 그녀는 억울했다. 자신은 경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뿐 공부를 안 해서 저렇게 된 이들과는 다른 존재인데 말이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자극 글귀라는 것이 나온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1에서 3등급은 치킨을 시키고 4에서 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7에서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 얼핏 들으면 라임 돋는 위트 있는 문장이지만 이 텍스트는 치킨을 배달하는 삶, 공장에서 미싱하는 삶을 공부하지 않은 형벌로 바라보게 하고 땀 흘리는 노동을 비참한 삶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 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을 머릿속에 기본 OS로 장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의 뿌리는 결코 짧지 않다. 백성이 지은 농사로 먹고 살면서도 그들을 천대하던 호랑말코 같은 관료들이 심어놓은 관존민비 직업관이 자본주의 위세경쟁에 맞물려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이 차별의 OS는 직업 간의 임금차를 좁히지 못하게 하고 그건 다시 차별을 강화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첫 번째, 이 문제는
단지 만인이 평등하다는 휴머니티 관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말을 듣고 온갖 자극 글귀를 읽으며 당연히 드라마 속의 커리어 우먼이나 비즈니스맨이 되는 미래만을 그린다. 그러나 현실의 많은 이들이 육체 노동자로 살아가며 평범한 직장에서 을의 삶을 마주한다. 드라마 세트장 같은 곳에서만 살 줄 알았던 이들이 어린 시절 자신이 무시했던 삶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미래에 대한 과대망상과 차별의 OS가 평범한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신이 그들과 같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 노동자 계급의 연대가 어려운 이유 역시 이 자기 혐오에 있다. 두 번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멸시의 부작용은 다른 쪽에서도 진행된다. 은근한 차별과 멸시를 품고 치킨 배달을 하지 않기 위해, 공장에서 미싱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그 속에선 배움에 대한 유의와 호기심은 없다. 무시와 추락에 대한 불안을 동력으로 공부하고 불안이 줄어들면 자극글귀를 찾으며 불안을 충전할 뿐이다. 물론 일시적인 불안과 긴장감은 능률을 높이고 동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삶의 동력으로 불안과 긴장만이 남았을 때는 아로나민 골드로도 풀 수 없는 마음의 만성피로가 만들어진다.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위한다며 내뱉던 말들이 자식을 만성적인 불안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 닿으면 만사가 형통할까? 차별과 멸시에 대한 공포로 얻은 성취에는 오만이 뒤따른다. 다른 내면의 힘 없이 오만만 증식되는 건 안전장치 없이 고층 빌딩 위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 상시적인 고소공포증, 즉 추락에 대한 공포감만 커질 뿐이다. 게다가 오만이 클수록 추락의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준 게 전 조선일보 논설고문 이규태의 글이다. 그의 글을 빌리자면 유럽 사람들은 상황이나 사정이 바뀌면 그에 맞추어 자연스레 하향을 한다. 하지만 한국인은 사정이나 상황이 달라져도 하향은 끝내 하지 않으려 하고 어쩔 수 없이 하향을 하게 될 때는 처참하고 처절한 심경에 빠진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것임에도 차별과 멸시가 내면화된 이들에게 하향이란 처절하고 비극적인 추락인 거다. 그렇게 차별은 손가락질 받는 이들은 수치스럽고 손가락질 하는 이들은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 누구의 삶에도 도움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불안을 충전하고 있다면, 혹은 당신이 꿈꿨던 미래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면 스스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치킨 배달을 한다 해도, 공장에서 미싱을 한다 해도 삶이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일 뿐 그 어떤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배우는 것도 마음껏 하시라. 하지만 누구의 삶도 모욕할 수 없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당연했던 것에 질문할 것. 한 마을에 부부와 시어머니, 1살 배기 아들이 살고 있었다. 밭일을 나간 며느리가 점심때가 되어 돌아오니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닭죽을 끓여 놓았다고 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솥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달게 아닌 아들이 들어 있었다. 노망난 시어머니가 손자를 닭으로 착각하고 가마솥에 넣어 삶은 것이었다. 이를 본 며느리는 마음을 추스른 다음 닭을 잡아 시어머니께 닭죽을 끓여드리고 죽은 아이를 뒷산에 묻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만한 이 아기 유기 사건은 놀랍게도 조선시대에 효부상이 세워진 미담이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질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에는 개인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도리라는 이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이것은 아무리 우라가 치밀어도 화합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통치 이데올로기였다. 나의 어린 시절에도 미덕이 있었는데 바로 근면 성실이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아프거나 다쳐도 빠짐없이 학교에 가면 개근상장을 줬고, 칠판 위에는 근면 성실이라는 급훈이 쓰인 액자가 걸려 있었다. 왜 그랬을까? 근면 성실을 최고의 미덕으로 배운 건 우리 사회가 제조업 기반의 사회였던 것에 있다. 제조업에서는 창의력이나 개성보다 근면함과 성실함이 가장 필요한 자질이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선별되고 교육되는 미담과 미덕으로 아이가 솥에 삶아져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며느리는 감정 불구의 아동학대 방조범이 아닌 의연한 효부가 되고, 열이 펄펄 끓어도 학교에 나오는 학생은 타의 모범이 되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하고, 이슬람 국가에선 자유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딸을 죽이는 것이 명예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사회가 선별해서 미덕으로 심은 통념은 때론 괴담을 미담으로, 폭력을 명예로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의 미덕과 통념을 불변의 진리로 여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가치는 개인의 선택 영역이고, 우리가 삶을 지탱하기 위해 절실한 건 통념이 아닌 스스로가 세운 신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학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이의 말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는 브레인 워싱 클래스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내용인즉 지금까지 배운 경제학 지식은 모조리 틀렸으니 두뇌를 세척하자는 수업이었다. 우리가 세계적인 석학들의 경제학 이론이 무엇인지 배울 때 그들은 그 이론의 어떤 점이 틀렸는지를 찾아냈고, 그렇기에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 당연했던 것들에 질문하자. 당신이 믿어온 것이 정말 당신 내면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의심 없이 따라온 타인의 목소리인지 묻자. 믿어왔던 진리에 대하여 질문할 때 우리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통념의 자리에 우리의 신념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도 브레인 워싱 클래스가 필요하다.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상 위로 투하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일, 오랜 시간 돌보며 그때그때 덧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손상된 삶 따위는 내팽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니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할까?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닿았다. 몇 가지 사건들로 내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엔 내 삶이 별거 아닐지라도 내겐 전부이므로.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혜영의 말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애틋했고 내가 잘 되길 바랐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내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그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자. 당신의 고단함이 별것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겐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잘 살아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것. 결혼은? 취업은? 연애는? 저축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불편하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질문이 불편한 게 아니다. 그 질문 뒤에 나에 대해 내리는 타인의 판단이 불편한 거다. 자신들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시선과 판단.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타인에 대해선 심리학자이자 프로파일러이자 가장 중립적 비평가로 둔갑하여 너무나 쉽게 판단한다. 그러나 누군가 2차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아닌 그 사람의 이해력 부족에 있듯이, 누군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이해력 문제일지 모른다. 그러니 그들에게 쩔쩔맬 필요도 없고 우리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우리는 편협한 이들에게 이해받으려 사는 게 아니며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3인칭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여기는 오만은 언제나 진실을 오독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누군가와 함께할 것. 한때 고독력을 주제로 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책을 읽을까? 서은국 박사의 책 행복의 기원에서는 사람의 DNA가 생존을 위한 지침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책 내용이 인상적이라 설명하자면 DNA에는 우리 조상들의 생존에 대한 매뉴얼이 담겨 있다. 생존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억제되도록 스트레스 시스템이 작동하고, 생존에 좋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계속하도록 도파민이 팡팡 분비된다.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건 생존을 위한 DNA 전략인 것이다. 그럼 우리 조상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건 음식과 인간관계다. 시조새 파킹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무리 생활을 하던 조상들에겐 무리에서 이탈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느끼는 압박과 스트레스는 본질적으론 생존에 대한 위협 신호다.
음식에 대한 불안이 크지 않은 현대인에게 인간관계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소로 남았고, 강력한 위협신호로 진이 빠진 사람들에게 혼자의 유용성과 기쁨을 설파하는 책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책들의 이야기가 맞다. 이제는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말거나 세상이 워킹데드의 세트장으로 변하지 않는 한 배고픈 순간에는 체크카드가 있고 위험한 순간에는 경찰이 있으며 만약의 순간에는 보험사가 있다. 신세계가 펼쳐진 거다. 그러니까 이젠 고독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DNA의 과민 반응일 뿐 좀 미움받아도 안 죽는다. 다만 이 기쁜 소식 가운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신세계에 맞춰 우리의 DNA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것.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 이 신세계에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이건 문학이 아닌 진화 심리학의 영역이며 감성이 아닌 본능적으로 그러하다. 그러니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며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말고 많은 사람 중 나와 주파수가 같은 누군가를 발견하라.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해서 음식을 전폐할 필요가 없듯이 또라이를 만나 힘들었다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상한 음식을 골라내는 후각이고 진심 없는 인간들은 곁에 두지 않는 안목일 뿐. 당신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정을 찾아라. 나의 부족함을 비웃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가는 누군가에게 믿음이 가는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안정제이자 행복이란 추상적인 단어의 유일한 실체일 것이다. 희망의 근거를 만들 것. 요즘은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담기가 낯뜨겁다. 희망이라는 말 뒤에 고문이라는 말이 따라다닌다. 그렇다면 정말 희망은 고문일까? 이런 예시는 좀 촌스럽다고 여기지만 답이 될 것 같아 이야기하자면 베트남 전쟁 때 많은 미군이 포로로 붙잡힌 일이 있었다. 많은 군인들은 오랜 수용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는데 당시 장군이었던 스톡데일의 증언에 따르면 가장 먼저 죽은 이들은 낙관론자였다고 한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에는 또 부활절이 지나면 추수감사절에는 나갈 거라 믿다가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자 반복되는 상실감에 죽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 그들을 죽게 한 것은 희망이었을까? 이들은 희망이 아닌 근거 없는 낙관을 품었던 것이고 그건 사실 현실 회피에 가까웠다. 한때 우리 사회는 낙관론자로 넘쳐났다. 경제는 곧 호황으로 돌아설 것이라 예측했고 자기계발서를 통해 성공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성공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얼음장 같았다.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라는 어린 시절의 진리는 노력은 때때로 결실을 맺는다는 부분적 진실로 다시 정의되었고 부풀었던 기대는 상실감으로 되돌아왔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비관론자가 되는 편이 나을까? 그건 역시 해답은 아닐 것이다.
낙관주의자 다음으로 죽은 것이 비관론자였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생존자였던 스톡데일은 현실을 직시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훌륭한 대우를 받는 포로의 사례로 비디오 테이프에 찍히는 걸 피하기 위해 의자로 자신을 내리치고 고의로 자해를 하기도 했고, 부하들의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 자기들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내부 통신 체계를 만들기도 했다. 그 결과 멘탈 갑이었던 그는 7년 반의 포로 생활을 견디고 생존할 수 있었다. 요즘은 희망을 논하는 것이 고문이 되었다. 맞다. 현실감을 잃은 희망은 아편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희망이 없다면 삶을 견딜 수 있을까? 언제나 최후의 진실은 현실의 기반 위에 희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 하루 4끼를 먹으며 살이 빠지길 바랄 수 없는 것처럼 희망을 품고 싶다면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그 고단함을 견뎌내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막연한 희망이나 대안 없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근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 부르지 않을 것. 따지고 보면 문제의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삶의 목표를 행복이라 규정한 이후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감정의 유토피아를 삶의 목적이라 믿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은 행복하려고 태어난 낭만적 존재는 아니다. 인간의 원시적인 감정은 기쁨, 분노, 혐오, 공포, 슬픔, 놀람, 이렇게 6가지인데 인간이 행복하려고 지구에 왔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딸랑 한 가지만 세팅해 놓았을 리가 없다.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큰 착각인 거다. 그런데 삶의 목적을 행복으로 규정하고 완전 무결하게 행복한 삶이 존재하는 듯 떠들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자가 된 기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함을 감추기 위해 애쓰고 슬픔은 어떻게 해서든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에 우울함과 슬픔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베르사유 궁전을 아름답게만 두고 싶어서 화장실을 없앴다 해도 산다는 건 궁전 구석에서 몰래 똥도 누고 때론 남이 싼 똥도 밟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가끔은 슬퍼도 우울해도 된다. 그 시간이 없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는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나 역시 당신의 행복을 빈다. 하지만 몇 번을 묻는다 해도 삶의 목적은 언제나 삶, 그 자체일 뿐이다. 요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보다 보면 잘 세팅된 음식 사진, 여행지나 호텔을 배경으로 한 사진, 새로 장만한 옷을 차려입거나 아예 벚꽃 찍은 사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일상이라 말하겠지만 남의 부러움을 사서 내 행복을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행복하다고 증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하게 사는 방법이다. 저는 작가의 이 말에 공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